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제 또 증여세 관련한 내용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명균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세금 내용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도대체 뭐 어떤 세목이 있는지, 뭐 세율 어떻게 되는지 또 자주 변하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뭐 시작하기 전에 최근 세금 관련한 뭐 변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근시일 내에 뭐 이제 변동사항이 뭐 실시된다든가 이런 거 뭐 내용 있으면 좀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개정했던 부분이 양도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었는데 그게 1년 동안 유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인 그 요건이 좀 완화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한 주택이 남았을 경우에 그걸 이제 기산하는 내용이 좀 바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개정된 내용이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부분 같은 경우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 이제 시가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다 해가 좀 간단하진 않은데 자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은 이제 뭐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고 또 이제 처분할 때도 세금을 내고 맞습니다. 매 단계마다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자산 매수 매도 뭐 타이밍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세금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 여기가 이제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 부담도 달라지고 비과세 요건도 또 바뀌게 되고요. 또 매도할 때 언제 매도하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시점이 있고 아닌 시점이 있어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전혀 다른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좀 인터넷만 보고도 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상담 같은 걸 좀 받아야 됩니까? 뭐 좀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9월 26일이죠. 이거 세종 제외한 지방 조정 지역이 전면 뭐 해제가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은 뭐 세금 효과는 어떤 게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이 모든 단계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예. 우선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이 이제 해제된 지역이라면은 1%에서 3%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보유 단계에서 종합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해제되었다 하면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뭐 주의하실 점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9월 26일 날 해제된 거는 내년도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 거주 요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또 3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중과가 유예되고 있지만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아파트를 뭐 주택을 판다면은 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뭐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 취득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할 때 만약에 규제에서 풀린 상태다. 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조정 지역 그 대상 관련해서는 그 취득 시점으로 따져보는 게 있고요. 또 양도할 때 조정 지역 이상이냐 그걸 따져보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이 거주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서 또 일시적 2주택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봤는데 그 말씀드렸는데 그 2년이 다시 3년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거는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양도할 때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또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 다주택자 지금은 유예되고 있는데요. 예. 예.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 예. 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좀 구분이 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주택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택을 한 채 이제 더 산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취득세도 그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 또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예. 일단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취득세 예. 세율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셨군요. 예, 예. 그 1주택 처음에 사는 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뭐 구분이 없이 똑같이 1%에서 3%까지 예.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액수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예. 다르군요. 예. 네, 두 번째 주택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예.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는 그냥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받게 되고요. 예. 그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하면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그 1%에서 3%까지 차이가 많이 예. 나네요. 그리고 3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12%가 적용받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세 번째 주택은 이제 8% 이렇게 적용받고 뭐 4주택 이상의 경우는 똑같이 12%로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하면은 이제 1%에서 3% 이 두 개 차이를 보면 최대 5% 이상 예. 차이가 나게 돼서 한 10억이라면은 5천만 원 이상 취득세가 작은 줄어드는 수가 효과가 아니네. 있습니다. 예. 네. 이 다주택자 중에 이제 종부세 대상 네. 이게 일부 주택이 이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1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한번 보시면은 예. 또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또는 그냥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더 높은 한 2배 정도 되는 왼쪽에 기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 이게 중과 세율인데요. 예. 예, 이렇게 적용받고 조정 대상 해제 요 효과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가 해제가 된다면은 이 오른쪽 세율이 아닌 왼쪽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율의 차이인 거지 그 주택이 해제됐다고 해서 아예 주택이 없는 걸로 보지는 않는 거죠. 아, 예. 이게 이건 액수별로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3억 원,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94억 원. 또 94억 원 초과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일세율. 예. 지난 이제 9월부터 개정된 뭐 종합부동산 세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이제 좀 이게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둘 만한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뭐 되게 일부밖에 개정이 안 됐는데요. 예. 네, 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그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투기 목적이 없거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뭐 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예. 그런 주택수에서 1세대 1주택 다주택자로 보게 돼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요.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 네, 첫 번째로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새로 취득을 했다면은 그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취득한 지 2년이 안 됐다면은 그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서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을 내게끔 예.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주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은 상속주택은 주택수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이나 그 지분율에 따라서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뭐 지방 저가주택인데 수도권이나 뭐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하는 그런 지역에 공시가격 3억 미만의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주택세에서 제외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명분이 좀 있는 내용들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양도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이제 적용되는 경우,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이 뭐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예. 최고 82.5%까지 세율이 적용이 거의 남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그 대통령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 발표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던 내용이 있는데 예. 이 사례를 한번 보시고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좀 이해가 쉽겠네요. 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례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예. 그 중에 한 주택을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판 경우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양도 차익은 12억 원이고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9억 1,5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안 된다면은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많게는 5억 2천만 원에서 적게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 5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부동산 이제 투자할 때 일반인들이 세금 사실 잘 모르고 이제 뭐 예. 부동산에 거의 이제 중개사한테 맡기고 이제 거래를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 이런 거 모르면은 이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은 뭐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예. 그거는 본인이 요건만 갖춘다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 1세대 1택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실거주 2년 때문에 뭐 주소지만 옮겨놓고 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서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대로 주민등록상 분리를 해놨지만 사실상 하나의 1세대로 봐서 그게 비과세가 안 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 층까지만 사용을 해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 뭐 불법으로 증축한다든지 뭐 일부 층을 주택으로 해서 더 임대를 놓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발각돼서 수억 원의 세금이 더 추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1세대에 정확히 그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1주택이라면 어디까지 1주택으로 보는지 그 범위를 좀 꼼꼼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양도하실 경우에는 상담을 하지만 본인도 좀 알아두셔야지 미리 세대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작년까지 이제 부동산이 뭐 엄청 이제 화랑이었을 때는 뭐 특히 이제 뭐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참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많이 이제 양도도 하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 이제 주택 구입할 때 뭐 꼭 뭐 부모한테 뭐 도움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도 보니까 뭐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주변에서도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자금 출처 조사라는 말 그대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은 그 취득 자금이 예.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서 그 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뭐 주택 거래한다고 다 자금 출처 조사하는 건 아닐 테고 어떤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모두 다 뭐 조사 받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에는 PC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소비, 소득 뭐 약자인데요. 예.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소비 지출된 금액 그리고 자산이 증가된 금액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신고된 소득보다 뭐 지출액과 자산이 증가된 게 더 크다면은 탄로된 혐의가 있다 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그게 좀 미비하거나 어떤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 지출인데 야 이게 뭐 수입은 100원인데 지출은 200원이다.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뭔가 어디서 돈이 유입된 데가 있겠구나 이제 네. 이런 추정을 할 텐데.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출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어야 뭐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뭐 그거는 금액이 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예. 정해졌다면 거기까지만 또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뭐 그게 조금 차이 난다고 그래서 다 조사를 하는 건 그렇죠.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뭔가 당신이 번 액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게 큰 지출을 하면서 뭐 부동산을 만약에 네. 샀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의 출처가 가족일 가능성이 좀 크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아마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할 그 돈이 없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는 증여세 조사의 그 종류고요. 예. 그럼 그 돈을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은 계좌를 열어보게 되고 계좌에서 가족 간의 돈이 흘러 들어왔다 그러면 가족까지 확인을 하고 또 가족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그 개인의 계좌까지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세무조사할 때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데요. 세무조사라는 경우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이건 개인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혐의가 있다면은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출처 조사를 만약에 이제 계좌 추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좌 추적을 합니까? 우선 그 국세청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고요. 예. 예,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융기관은 뭐 하자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그 요청에 응하게 되는 네, 그렇죠. 이게 실제 뭐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좀 국세청에서 실제 조사한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실제입니까? 예, 실제 사례입니까? 예, 국세청에서 예. 발표한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연소자와 또 엄마 그리고 형이 신도시에 아파트도 사고 고액의 상가까지 이렇게 사면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이 좀 부족한데 이런 고가의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이 연소자라는 거는 뭐 미성년자를 말하는 겁니까? 뭐 그냥 나이가 좀 어린 소득이 곧 없는 그 돈을 쓰기에는 나이가 어린 네.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돈에 자금을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 법인이 매출을 누락을 시켜서 이 연소자 A의 계좌로 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버지 법인에 대한 수익금액 누락에 대한 조사까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여기 증여한 증여세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이제 과세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세금 좀 아끼려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좀 성실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 탈세나면 안 되고 절세를 이제 절세까지야 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한 것도 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지. 절대 뭐 탈세 맞습니다.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낼 세금은 다 내셔야 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 증여세조차도 낼 정도의 돈이 없는 미성년자나 그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증여를 해주면서 증여세까지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내준 증여세 자체도 다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